러시아 몬테너. 이곳은 루마니아의 광산 지역 중 한 곳인데 이곳에서는 과거부터 수차례 걸쳐 수많은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당시에 러시아 몬테너에서 키가 무려 10m에 달하는 거대한 거인의 뼈대가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아가티르시에 의해서 이 지역 지하에 긴 통로가 건설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가티르시는 트란실바니아 고원에 살았던 스키타이 문화에 속한 고대 민족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가티르시족에 대한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에 할리카르나소스의 헤로도투스가 그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2012년 2월 당시 이런 그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일부 지질학자들이 금강맥을 추적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배량으로 이어진 지하의 공간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갑작스레 그 지하의 공간을 발견하고 게다가 놀랍게도 그곳에서 일부 수상한 묘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묘비가 일반적인 암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매우 인공적인 암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시 지질학자들은 그 샘플을 채취했고 그들의 실험실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자면 묘비의 구성 요소에는 금가루가 55%, 화강암가루 15%, 그리고 텅스텐 3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 이처럼 수상한 복합암은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죠. 이후 수상한 이곳은 일명 하이퍼보리안 갤러리 또는 갤러리 13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발견의 장소는 루마니아 코네아 마을 아래에 있었고 앞서 언급한 1976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다른 많은 발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매우 흥미로운 인류학적, 고고학적인 발견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당시로서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어 결국 이 지하의 공간이 영구적으로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곳 지하의 내부 공간에서 발견된 특이한 물건은 단지 묘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무려 10m가량의 키를 가진 엄청난 크기의 거인의 해골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분명히 거인은 죽은 뒤에 자신의 다리를 한쪽으로 모은 채 그곳에 묻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러한 발견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장비가 부족한 까닭에 해골은 모스크바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그 이후로 당시 발견돼서 보내졌던 거인에 관해서 보고된 바는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놀라운 발견에 따라 2012년 당시 묘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일련의 연구가 새롭게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유물을 다시 발굴해 측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 6m, 길이 12m, 높이 3m가량의 크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물의 전체적인 총 무게는 거의 1700톤에 달했고 그 묘비에서는 순금이 무려 약 900톤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한 양의 금을 모으려면 무려 20년 이상의 채굴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어렵게 파내었던 정체를 알 수 없는 지하의 고대 묘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실은 그것이 운반이 가능하도록 80개의 작은 조각들로 잘려졌다는 것이었으며 이후 그것들이 현재 어디로 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갤러리 13에서 일하던 고고학자 중 한 명이 묘비와 함께 사진을 찍어 고생물학자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서는 유물의 전체 표면을 덮고 있는 에메랄드 녹색 빛을 띤 얇은 도들 새긴 글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글은 왼쪽 위에서 시작하여 나란히 세 줄로 작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글씨는 뱀처럼 대각선으로 내려와 마치 주위에 나선형을 이루듯이 되어 있었고, 마지막 글은 오른쪽 하단에서 끝났습니다. 고생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알려지지 않은 문자가 펠라스기 어의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처럼 표시와 문자가 있는 발견은 분명히 큰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펠라스기 어는 그리스어의 기층 언어가 된 고대 언어를 잠정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추측일 뿐인데 원시 그리스인의 도래 이전에 쓰였던 그리스 도착어가 단지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여러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묘비는 잘려서 성분 추출을 위해 녹여졌고, 국가는 지역의 금 채굴 계약에 규정이 된 대로 당시 그 묘비에서 얻은 금의 총 31%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발굴 과정에서 묘비를 들어 올리면서 깜짝 놀랄만한 구덩이의 한 입구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직경 4m가량의 구덩이 입구가 있었고, 거기에는 내려가는 나선형의 계단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내부에서는 지하에서라고 상상할 수 없는 유백색으로 보이는 빛이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계단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마치 레이저로 구덩이의 벽을 자른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듯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의 색깔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으며, 도무지 그 보라색 빛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 누구도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빛의 근원을 찾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던 당시 그 장소의 한 고생물학자는 바로 그 수상한 구덩이로 내려갔지만, 당시 함께 있었던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그곳으로 갈 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고생물학자는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밤이 지나 다음 날이 되어서도 그 남자는 구덩이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대는 구덩이 입구와 갤러리 13 전체를 시멘트로 봉쇄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당시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러한 발견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당시 그 일에 대한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구덩이 계단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지하 구덩이 계단을 용감하게 탐험을 하러 갔던 고생물학자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루마니아에는 거인의 전설이 많은데, 지역에 따라 전설 속 거인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지오르 지역에서는 거인이 타르타르로 알려져 있고, 부자올르이 산맥의 스카이애니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해골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언덕에 사과나무를 심으려다 우연히 도자기 파편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키가 2.5m가 넘는 인간형의 해골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처럼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거인의 키는 적게는 2.5m에서 그 크기가 10m가 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키의 거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전설을 알고 있던 이 지역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일련의 수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자 즉시 타르타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설 중 하나에서는 타이니타의 기둥이라고 알려진 산 지형이 실제로 이 고대 거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다고 주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거인들이 산 아래 어딘가에
두 개의 커다란 지하홀을 지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다루었던 부채지산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타이니타 산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형상은 어떻게 보면 마치 돌 의자의 세트와 비슷한 듯이 보이는데 그것은 높은 고도와 그것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거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자신들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설에서는 두 도시를 건설한 두 거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바에 다른 하나는 레트자트 산맥 정상에 각각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바의 거인은 건설이 끝나자 자신 라이벌의 도시를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의 것보다 더욱 아름다워진 것으로 생각하곤 그것을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인은 곧 분노하게 되었고 라이벌의 산 성체를 향해서 쟁기를 던져 성체를 파괴하는 동시에 그 산 꼭대기를 절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산은 그 이름을 얻었고 그 이후로 그곳의 이름은 잘린산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델레오르만, 지우르주 및 문테니아 남부 같은 지역에서는 거인의 이름이 지도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지도프와 싸운 노박이라는 이름의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당시 거인이 패배하자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도망가는 동안에 땅에 흔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지역은 브라지다 루이노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거인이 건설했다고 믿어지는 마구리라고 부르는 또 다른 구조물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지우르주에서는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아르게다바에서는 브레비스타 왕이 그 지역의 다키아 부작을 통합하기 전에 그의 첫 번째 도시를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에서 1950년 사이에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 고고학자들은 거인으로 보이는 무려 80개의 인간형의 해골을 발굴하게 되었고 당시 해골의 키는 약 4m에서 5m가량의 거대한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거대한 해골이 발굴됐는데 한 가지 예로 1989년 10월 판텔리몬 레바다에서 20개의 거대 해골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이 밖에 또 다른 발견은 폴로 브라치 제타테니 네그루 보다 모나스테리 아래 그리고 부채지 산맥에서도 발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 지하 터널 네트워크의 존재는 당시 작업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지만 결과물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습니다. 어쨌건 이처럼 루마니아 전역에서는 수많은 거인들의 해골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거인들은 부자오 카운티의 스카이엔이, 칼라라시 카운티의 마리우타, 페르사니 산맥, 폴로 브라기, 비아트라 크라이울루이, 타라 하테굴루이, 네그루 보다스도간 아래의 세타테니 그리고 기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발견들은 당시 발견된 이후 갑자기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졌지만 루마니아의 비밀 거인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발굴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들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거인이 일반적인 크기의 인류들과 공존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존재, 인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남미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소 중 하나로 수세기 동안 연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끝없이 펼쳐진 조밀한 자연이 있는 광대한 아마존 고대 열대우림이 미지의 지역과 숨겨진 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존에는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고립이 되어 고대 구석기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엄청난 크기로 인해서 많은 외진 지역들은 탐험된 적이 없으며 낯선 구조물과 고대 유적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구석구석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이야기에서 언급할 이상한 지점 중 하나는 소위 하라크부트 얼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위 돌출부를 깎아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크고 세밀한 인간의 얼굴입니다. 마치 실제 거인이 석화된 듯한 느낌마저 주면서 구체적인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바위는 한적한 페루 아마존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원주민인 하라크부트 부족의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인공적인 기념물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믿기 힘든 실제 거인의 석화된 잔재일까요? 우리는 점차 현대화라는 침략적인 문명의 손에서 이처럼 남아있는 고대 하라크부트의 얼굴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원주민 하라크부트 부족에 의해서 얼굴을 의미하는 엘 로스트로라고도 알려진 하라크부트 얼굴은 페루의 아마라카에리 공동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이 광대한 지역은 페루 남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무려 4023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의미인 마드레데 디오스 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이 보호구역은 하라크부트 부족의 조상 고향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르카이리 공동보호구역은 하라크부트, 이네, 마시구엔카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 부족들의 끈질긴 반복적인 요구에 따라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연지역이지만 공동보호구역은 산업의 만연한 침해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밀렵과 불법 어업, 그리고 만연한 목재 벌목, 금 채굴, 유물 약탈 및 계획되지 않은 기반시설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라크부트 부족은 그들 조상의 고향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존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라큼부트, 하라큼베트, 아마큼부트라고도 알려진 이 페루 원주민은 아마르케리와 하치페리라는 두 개의 뚜렷한 부족 그룹으로 나뉩니다. 1940년대 처음 접촉한 이 부족은 마드레데 디오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마라카에리 공동보호구역은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이며 이젠 그중 단지 5,000명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페루 국립자연보호지역 관리인 12명과 함께 조상의 고향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에 맞서 경계하고 헌신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순찰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처럼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입니다. 고대 숲의 수호자인 하라크부트 전사들인 이 원주민 부족은 콜로라도 강과 마드레데 디오스 강 유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잡한 신화와 전설이 그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 원주민 부족의 장로 중 한 사람은 하라카부트를 아마라카에리의 고대 숲을 보호할 운명을 가진 전사민족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을 수 있었던 전설 중 일부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엘도라도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하라크부트 얼굴 뒤에 가려져 있는 남자의 전설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하라크부트 얼굴은 실제로 신들에게 저주받은 거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신에 대항하여 스스로 신성한 존재라고 칭하며 신에게 반하는 많은 행위로 인해 결국 신의 노염을 샀고, 그로 인해 엘도라도의 입구를 지키는 석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라크부트의 얼굴 뒤에는 스스로 신성하다고 자처한 고대 하라크부트 거인들 중에
마지막 남은 구성원의 남자가 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도시와 함께 그 놀라운 고대 보물의 수호자로서 오랜 세월을 그곳의 석상으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기 힘든 전설을 가진 하라크부트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하라크부트 얼굴 뒤에 있는 남자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도시 입구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오래전에 사라졌으며 엘도라도라는 고대 보물의 도시는 단지 전설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도착 신화와 전설 속에서만 등장했던 수수께끼 같은 그의 하라크부트 얼굴이 결국 현실로 발견이 되었고 어쩌면 그는 잉카 제국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잃어버린 도시 엘도라도의 비밀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곳은 10개의 원주민 공동체의 본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있는 페루에서도 가장 깨끗한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서 불법적인 활동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라크부트 부족은 1977년에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그들 영토에서 18개 이상의 광산 채굴권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채굴 작업과 불법적인 벌목으로 인해서 열대우림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수천 헥타르의 귀중한 나무들이 영원히 손실되었습니다. 이 헌신적인 부족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고대 성지를 위협할 것이 분명한 산업활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광대한 하라크부트 영토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이러한 큰 머리가 여러 개 퍼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엘 로스트로는 여전히 신성하고 상징적인 머리로 남아 있습니다.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거친 급류가 흐르는 아마존강 위에 자리 잡은 이 신성한 장소는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노화되고 밝은 색의 녹색 이끼에 얇은 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열대우림의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이동이 필요하지만 그곳에 얼굴로 된 이 놀라운 구조물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보상입니다. 자세히 보더라도 절벽면에서 날카로운 선이 튀어나와 기이할 정도로 사실적인 인간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옆모습과 정면에서 단 한 번만 보더라도 그것이 정글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얼굴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곱고 정확한 선이 있는 날카로운 매부리코, 그리고 튀어나온 눈썹, 두드러진 아래턱과 결합된 그 모습은 모두 위대한 신, 부족의 족장 또는 존경받는 조상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지는 진지하고 강력한 남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라크부트에서 이 바위 표면은 완전히 신성한 곳으로 그들의 가장 먼 조상을 상징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 표면은 강력한 원시의 영혼이었던 토토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얼굴이 실제 고대 원시 영혼의 인공물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수행된 중요한 연구에서 이것이 지정학적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암석학적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눈이 자연 사물과 사물에서 친숙한 상징과 모양을 발견하는 현상인 파레이돌리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완전히 자연적인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자연 그 자체를 능가하여 정말 실물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일부 이곳 부족의 고대 전통을 지키는 신자들은 여전히 하라크부트 얼굴이 고대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고수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뿐이라는 증거를 그토록 애써 찾으려 노력하는 걸까요? 어쨌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면 아마 스스로 간단한 질문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얼굴의 조각상은 어째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얼굴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아주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겉보기에도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인공거석 구조물은 별과 천체의 상관관계 또는 광대한 장례식 단지의 일부로서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하라크부트 얼굴은 그러한 몇 가지 패턴과 서로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고대 주민들이 이 이상하고 상징적인 자연암석을 단지 우연히 발견하고 그 이후로 그것을 존경해왔던 것일까요? 사실 하라크부트 얼굴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은 지역 주민들 중에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오랜 동안 전설적이었고 그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이곳은 부족의 신성한 의식 장소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부족의 가장 오래된 전임자들의 잔재이자 신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라크부트에 대해서 기록할 방법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역사가 그들 구전 전통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하라크부트 얼굴이 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인근 지역의 산업 운영에 대한 위협이 점차 커지고 그들 전통에 대한 이곳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여러 하라크부트 후족민과 그곳의 지도자들이 이 신성한 암벽을 찾아 열대우림 깊숙한 곳으로 일종의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하라크부트 지도자 코라이스파 하이메와 타요리 루이스 등은 이곳 방문에 대한 경험을 기록했던 영국 영화 제작자 폴 레드먼과 미국 열대우림 재단 관계자였던 톰 베이크와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탐험은 고대 하라크부트의 얼굴의 재발견이자 타요리가 표현한 대로 조상가의 재회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하라크부트의 얼굴을 처음 볼 때 자연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위에 표현된 실제 얼굴과의 유사성은 너무나 기괴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저절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원정대에 동행했던 톰 베이크는 하라크부트의 얼굴을 달아 없어지도록 꼼꼼히 살펴보고는 결국 인간에 의해서 조각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강의 계곡에는 이 얼굴 모양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바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완벽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원형극장과 유사한 폭포와 분지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초보적인 조우를 사용하여 그것을 조각했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위 얼굴 전체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을 따라서 있는 바위는 자연의 흐름이 바위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심한 폭풍의 충격이 만일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바위 얼굴이 저절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라크부트에 대한 기록된 역사는 없지만 이 바위 얼굴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들 구전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강력한 주장은 이처럼 독특한 기념물을 직접 본 한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며 직접적인 경험이 그에게 남긴 영향은 그의 인용문에서 분명해 보였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은 여전히 하라크부트 얼굴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 바로 아래에서는 마치 정교하게 조각한 것처럼 매우 정확했으며 튀어나온 눈썹 능선 아래의 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광대뼈가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극단적인 우연일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2009년 그 이전에 이루어진 탐험에서의 사진들은 하라크부트 얼굴이 얇은 입기증으로 덮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이 되었고 바위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부드러워졌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실제 인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래 암석층에는 고대 원주민들이 작업하여 기념비적인 인간 얼굴로 그 모양을 다듬었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매우 뚜렷합니다.
2009년 탐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많은 고고학 유적과 함께 이 지역에 그런 얼굴이 2개 더 있다고 주장하여 아마존 열대우림의 미스터리와 수수께끼를 더욱더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이전에 이루어진 탐험의 대부분들은 엘 로스트로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고 완전히 다른 이유로 수행되었습니다. 2009년에 이 지역은 헌트오일 컴퍼니 직원들의 탐사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회사 관계자들은 당시 이러한 커다란 바위 얼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 발견을 숨기고 별거 아니라는 듯 무시하려고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하르크부트 지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스페인 지리학회의 직원인 디에고 코르티조는 부족민들로부터 얼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얼굴을 찾아 나서 결국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견은 이 얼굴의 위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것이죠. 코르티조는 하르크부트 얼굴이 잉카의 태양신인 인트를 향해서 동쪽을 향하고 있는 잉카의 뿌리와 매우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인근에서 고대 도구들이 발견이 되어 고대 당시의 인간의 개입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원주민 장로들에 따르면 이 거대한 얼굴은 하르크부트 사람들의 신과 같습니다. 또한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고고학적 유적지와 함께 다른 거대한 얼굴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곳 바위의 거대한 얼굴은 누군가에 의한 인공적인 신앙의 거석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자연 현상일 뿐일까요? 만일 이도 저도 아니라면 실제 오래전 신으로 추앙받던 고대 거인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석화된 흔적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하르크부트 얼굴은 불확실한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고대의 과거나 자연, 심지어 원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갖는 것은 오직 돈이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이 지역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 소유 기업 중 하나는 주로 가스 및 석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목적으로 이 특정 지역에 대한 오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지역에서 수많은 지질 조사와 지자의 측정 및 스캔들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석유회사는 페루 정부와 이 지역에서의 운영을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곧 최초의 시추 플랫폼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로치 16으로 알려진 이 지역에 대한 채굴권은 페루가 생물학적 다양성이 뛰어난 자연보호지역으로 선포했던 아마르케리 공동보호구역과 거의 80%나 겹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 지역과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하르크부트 얼굴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활동가와 부족민 그리고 운동단체가 에너지 기업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이곳을 보존하는 데 성공할 확률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우리 세계의 운명입니다. 강력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자연의 마지막 피난처 아마존. 이곳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현대 세계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대규모의 오일 산업 기업은 나프타나 석유로 만들어진 마치 거대한 괴물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독이 흘러나와 지구상에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마지막 보루까지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매일 약 200억 톤가량의 수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으며 생물의 다양성 부분에서도 많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4km 부지 각각에서는 40에서 100여 종의 나무를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약 8만여 종 이상의 식물이 그곳에 서식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지구 기후를 조절하며 지역의 물순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UFO, 그렇게 칭하는 미확인 물체를 목격한 이후 목격자들이 재산 피해와 심지어 신체적인 부상까지 발생한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로는 1975년 노스다코타 사건을 비롯해 미네소타, 팔콘 레이크, 그리고 로즈데일 UFO 목격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980년 12월 29일 저녁 베티 캐시, 비키 랜드럼, 그리고 비키의 손자 콜비와 함께 그들이 외식을 한 이후에 올즈모빌 커틀라스를 타고 텍사스주 데이턴으로 운전을 하고 가던 길에 발생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텍사스 동부에서 강렬한 열을 방출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UFO를 만났고 이로 인해서 신체적 불편을 겪었으며 이후 세 사람 모두 방사선 중독과 유사한 심각한 건강 문제와 함께 베티 캐시는 입원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기록하여 문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관은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상한 물체의 목격에 관련한 사건은 3명의 텍사스 주민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면 다한 것 같습니다. 그날 3명은 외식을 한 이후에 다시 데이턴으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울창한 숲속에 고립된 2차선 도로를 지나던 길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외에는 빛이 전혀 없던 그곳에서 갑자기 나무 위에서 뻗어나오는 어떠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당시 그곳에서 멀리 약 56km 떨어진 휴스턴 인터컨티넨탈 공항에 접근하는 비행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때 시각은 오후 9시경. 몇 분이 지나 구불구불한 길에서 그들은 좀 전에 본 것과 같은 빛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훨씬 더 가까워졌고 몹시 밝게 느껴지는 무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빛은 나무 위 대략 30-40m가량의 높이에서 맴돌고 있었고 그것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체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그 순간 캐시는 놀라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녀와 랜드럼이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강렬한 열기를 느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열기는 그들이 발견한 바로 그 의문의 물체 바닥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화염이 방출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상당한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이내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랜드럼은 캐시에게 말하길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을지도 모르니 차를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캐시는 그것이 신이 재림한 표징일지도 모른다는 해석을 했고 자신들을 해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캐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해서 차를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곳 도로가 너무 좁은 데다가 마침 그날 저녁 온 비로 인해서 흙길이 질퍽해져 차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 그녀는 차를 돌리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후 캐시와 랜드럼은 상황을 잠시 살펴보다 이내 곧 결심을 하고 그 물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던 7살난 콜비가 무척이나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랜드럼은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빨리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캐시는 그곳의 기괴한 광경에 매료가 되어 차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랜드럼은 곧 차 안에서 콜비를 진정시키고 그렇게 캐시와 랜드럼은 계속해서 그곳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피던 그들이 보게 된 곳은 강렬하게 밝으면서도 탁한 느낌의 금속성 은빛 물체였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데이턴에 있는 급스타 크기의 정도였고 모양은 거대한 직립 형태의 다이아몬드의 형상을 띠고 있었으나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의 상단과 하단이 잘려진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뾰족하지 않은 평평한 듯한 작은 파란색의 빛이 그 물체의 중앙을 맴돌고 있었고 몇 분에 걸쳐 주기적으로 불꽃이 바닥에서 튀어나와서는 바깥쪽으로 타오르면서 커다란 원뿔 모양의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불꽃이 사라질 때마다 알 수 없는 그 물체는 몇 미터 아래로 내려앉는 듯 했으나 다시 물체에서 불꽃이 터지자 그것은 거의 같은 높이의 위치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당시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에 손을 얹었을 때 깜짝 놀랄 만큼 아플 정도로 그 열이 강한 것을 느꼈습니다. 랜드럼은 자동차 대시보드를 만졌을 때 마치 부드러워진 비닐에 자신의 손을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분명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또한 캐시는 다시 차를 타기 위해서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을 때에도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코트로 손을 감싸고 그것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곧 그 수상한 물체는 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가더니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헬리콥터가 나타나더니 그 물체를 촘촘하게 둘러싸면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캐시와 랜드럼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헬리콥터를 곧 하나 둘 세기 시작했고 그들이 셀 수 있었던 개수는 23대까지였습니다. 캐시는 그 헬리콥터에서 United States Air Force라고 표시된 것을 보았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헬리콥터 중 일부가 전 세계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누크 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수상한 물체와 헬리콥터는 점차 멀어졌고 그러한 광경을 캐시는 차를 몰고 가면서도 잠깐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체모를 물체를 처음 목격한 이후 이들이 다시 출발할 때까지 그에 대한 목격은 대략 20분 동안 지속됐다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텍사스주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중 그 물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목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그 수상한 물체와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떠난 이후 그들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몹시 신체적으로 지치고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비슷한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캐시의 경우가 더욱 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전신 무력감, 그리고 눈의 자결감과 함께 마치 일광 화상을 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캐시는 며칠 동안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피부에 크고 아픈 고통을 동반한 물집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2년 1월 3일 그녀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캐시는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 쪽 피부, 머리카락 한 뭉탱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12일간이나 입원하다 퇴원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그녀는 15일 동안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처음 1980년 12월 29일 그날의 목격 이후 시간이 흘러 1981년 4월 랜드럼은 한쪽 눈에 백내장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캐시는 1983년에 처음으로 유방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수상한 물체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 전혀 없었던 증상이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던 일부 연구가는 이러한 증상이 이온화 방사선으로 인한 증상과 다소 유사해 보이지만 그와는 달리 발병 속도에 있어서는 며칠 안에 사망할 정도의 대량 투여량과 일치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연구가들의 조사가 있었으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많았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이후 버그스트롬 공군기지에서 그녀 캐시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녀에게 요청하기를 만일 식별할 수 있는 모양이 있었다면 자신이 본대로 그림을 스케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캐시는 그림을 그렸고 그곳에 자신의 서명을 했는데 그 그림에서는 그녀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묘사했고 랜드럼도 이러한 모습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캐시가 묘사한 그 다이아처럼 생긴 뾰족한 쪽 바닥에서 빠졌다고 생각한 불꽃이 튀는 모습을 추구하고는 그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이상한 일이 있은 지 불과 34일이 지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최초의 문서화된 보고서에서 베티 캐시는 충분히 가까웠지만 조명이 너무 밝아 그녀가 그 모양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고, 비키 랜드럼도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갑자기 바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천진난만한 그녀의 7살 된 손자 콜비만은 여전히 그것이 커다란 다이아몬드처럼 보였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당시 그들의 목격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34일이 지나자 갑자기 말을 바꾸게 했던 걸까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캐시와 랜드럼은 어떤 마음에 결심을 했는지 미국 상원의원인 로이드 벤센과 존 타워에게 연락을 하여 증인들이 버그스트롱 공군기지에 있는 사무소에 이 일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1981년 8월 캐시 랜드럼 그리고 콜비는 버그스트롱 공군기지 직원들과 길게 인터뷰를 했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부상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을 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무료 변호사를 통해 제기된 법률적 신청이 미국 법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캐시와 랜드럼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나사, 공군, 육해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첨부하여 $2,000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어떤 기관도 그러한 UFO를 소유한 적이 없으며 보고된 헬리콥터를 그 어떤 군인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그러한 그들의 증언 및 기타 증거들을 통해서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1986년 8월 21일 그들의 사건을 결국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기각되기 전에도 목격자들의 건강 문제는 1985년 HBO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한 것처럼 캐시의 탈모로 나타났는데, 당시 그녀의 주장으로는 의사들이 자신이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는 화상 치료에서 방사선 질환 치료로 그 치료 방법을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그녀는 암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당시 같은 경험을 했던 랜드럼의 경우 건강은 다소 나아졌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지속적인 무기력과 피부 염증 그리고 탈모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1991년 9월 캐시의 주치의였던 브라이언 맥클랜드 박사는 휴스턴 포스트에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마치 히로시마 원폭 진원지에서 3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과 상당히 흡사할 만큼 방사선 중독에 대한 매우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면서 수년 동안 이 세 사람은 공식적인 답변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법원을 통해 사건을 계속 추적해왔으나 공식 기관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에 헬리콥터가 미군에서 사용하는 치누크 헬기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과연 이들이 당시에 본 것은 헛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묻혀버리고 만 것일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브릴 소사이어티. 이것은 아리안 종족의 기원을 탐구하고 툴레 신비주의 대가들과의 접촉을 추구하며 개인의 숙달을 강화하기 위한 명상 그리고 기타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 1921년 독일 형이사학협회로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알데바란 성계의 알타타울에 살고 있는 외계인으로부터 통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그레브의 마리아 오르식을 통해서 툴레 협회가 이끄는 여성 심령 매체 그룹에 의해서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방문하여 수메르에 정착한 것으로 보았으며, 브릴이라는 이 단어는 신과 같은 이라는 뜻의 고대 수메르어 브리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브리일은 수메르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또한 수메르어 단어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어에는 V라는 음소가 없고 수메르어는 단어 시작 부분에 자어 묶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에 해당하는 아카더 단어는 일룸인 반면에 수메르어 단어는 딩기르입니다. 한편 어떤 소식통에서는 브릴협회가 19세기 말 이전에 베를린에서 장미 십자회라는 모호한 그룹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소식통에서는 1918년 베를린에서 킬 하우스 오퍼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일부 소식통에서는 브릴협회가 원래는 빛의 형제라고 불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협회는 아마도 브릴의 힘을 깨우기 위해서 고안된 집중적인 훈련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요 목표는 알데바란에 도착하기 위한 우주 비행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브릴협회는 툴레협회 및 소위 디에렌 폰 슈바르젠슈타인, 즉 검은돌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우주의 심령적 계시를 기반으로 하는 차원감 비행 기계와 관련된 야심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알데바란의 외계인은 고대 수메르를 통치했던 아누나키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수메르란 단어는 원래 아누나키가 지구에서 68광년 떨어진 항성계라고 알려진 수미 알데바란에서 유래되었고 니비루는 단지 은하계 여행에 사용하는 역할을 할 뿐일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 과거 브릴협회 회원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으로는 아돌프 히틀러, 알프레드 로젠베르크, 하인리 히물러, 헤르만 괴링 그리고 히틀러의 주치였던 테오도르 모렐 박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툴레의 최초 회원이었으며 이후 1919년에 브릴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 후인 1920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툴레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깃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인 크롬 박사도 바로 툴리스트였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툴레 협회와 브릴은 모두 우주 비행과 전쟁 기계를 겨냥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비행 접시와 같은 의문의 물체에 대해서 공식적인 국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진과 함께 일부 설계 도면은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차원감 모드로 여행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 세계의 비행기계 및 비행 디스크를 사용한 채널 비행에 대한 브릴의 주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숨겨진 주인들, 즉 브릴협회 회원들과 그들의 적대자 유대인 세계 음모 그리고 히틀러와 다른 나치들의 남극으로의 탈출과 함께 비행 접시, 나치의 비밀 발명품, 채널링의 초능력 그리고 외계인의 알데바란에 대한 주장은 분명히 음모론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론의 지지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학문적 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들의 동기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밀단체가 홀로코스트와 제3국에 대해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도 없다는 점을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안에 어느 정도 진실이 들어있는 공식 버전 같은 이야기이지만 분명 전체적 이야기의 일부 폭로를 위한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브릴협회가 에드워드 불워 리튼의 1871년 소설 다가오는 종족에 거의 전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에게서 나온 가장 유명한 인용물을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쨌건 저희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인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 모두를 거의 신성하게 만드는 신비한 사물에 대한 힘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숨어 있으며 그들은 지구 중심의 지하에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밀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허구라고 여길 수 있는 책을 바탕으로
그토록 심각한 비밀 사회를 형성하고 또한 작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에드워드 볼워리튼을 조사해보면 그가 황금 새벽회라는 곳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의 장미 십자회에서 파생된 매우 난해한 비밀의 사회였고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 황금 새벽회의 고위 회원이었던 볼워리튼은 많은 난해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당시에 했던 일은 완전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온통 널려있다시피 한 그러한 판타지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 세계의 다른 비밀사회, 다른 입문자들에게 난해한 지식들을 전할 수 있었지만 일반 대중은 그 책을 단지 순수한 허구로 읽고 거기에 쓰여진 진장과 상징주의 그리고 진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당시 볼워리튼의 그러한 방법은 금지된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독창적인 방법이지만 안타깝게도 단지 선택된 소수만이 그 정보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대중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책과 영화, 팝과 록, 그리고 예술작품, 팝아트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데 말이죠. 한편 다시 과거로 돌아가 1919년 12월 툴레, 브릴, 그리고 검은돌의 사람들 출신의 소수가 베르테스 가덴 근처에 특별히 임대된 숲보호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체인 마리아 오르식과 함께 또 다른 매체로 알려진 시구른을 함께 동반했습니다. 마리아는 비행기계 제작에 관한 기술 데이터와 함께 알려지지 않은 언어인 비밀 기사단 문자를 영매적인 전송으로 받았습니다. 브릴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텔레파시 메시지는 황소자리 방향으로 64강년 떨어진 알데바란 태양계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브릴 매체가 수년에 걸쳐 받았던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말씀드릴 텐데 이는 브릴 사회의 추가 활동을 위한 기초가 되었으며 이 정보는 실제로 툴레와 브릴 내부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 주변에 최소한 2개의 매우 복잡한 비밀사회를 건설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년에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데바란 태양계에는 수메르 제국을 형성하는 2개의 거주 행성이 회전하는 태양이 있다. 알데바란 성계 인구는 빛의 신의 사람들인 주인 종족과 행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의 백성이라는 음성적인 돌연변이가 생겨나 그로 인해 발전한 여러 다른 인류 종족으로 나뉘었다. 그중 유색 돌연별이 종족은 영적인 발달에 있어 낮은 단계에 있었다. 종족이 뒤섞일수록 이들 사람들의 영적인 발전은 조금씩 함께 낮은 단계로 가라앉았고 이로 인해서 알데바란 태양이 팽창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들 주상들의 우주 여행 기술을 유지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위 종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위 종족은 대피해야만 했고 거주 가능한 다른 행성으로 옮겨졌다. 비록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족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종족도 열등한 종족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대조적으로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발전을 이룬 것을 존중했다. 약 5억 년 전 빛의 신의 사람들은 알데바란 태양의 팽창과 그로 인한 열로 인해서 원래 행성이 거주할 수 없게 된 이후 지구와 유사한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말하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오늘날의 소행성대 지역에 존재했던 말로나 행성을 처음으로 식민지화했고
그 다음은 화성이었다. 브릴족은 나중에 지구가 점차 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알데바란족이 메소포타미아에 상륙하여 빛의 백성, 빛, 그리고 백인으로 묘사되는 수메르인의 마스터 카스트를 형성했다. 또한 브릴 텔레파시에서는 종종 수메르 알데바라너와 독일어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처럼 브릴 매체가 수년에 걸쳐 받은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전해드린 내용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976년 화성 탐사선 바이킹이 촬영한 화성과 그곳의 피라미드 도시와 유명한 얼굴이 과거 화성에서 고도로 발달한 종족의 증거일까요? 따라서 이후 수메란 알데바란의 우월 종족이 지구에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당시 지구에 살다 멸종된 작은 삼엽충이 깔려 짓눌린 신발 자국에 석화된 흔적이 약 5억 년 된 것으로 밝혀진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들의 지구에 대한 첫 번째 방문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말루나 행성은 말데크, 마르둑 또는 러시아인들에 의해 페이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알데바란인들은 우리가 소위 아누나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어쨌건 이처럼 브릴 영매가 받았던 건설 계획과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매우 정교하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환상적인 아이디어들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옌차이츠 플루크머신, 즉 내세를 위한 비행기계 그리고 브릴 오딘의 건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과 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주관적인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미넨기술대학교의 전기물리학 교수이자 둘레와 브릴의 회원이었던 빈프리트 오토 슈만 박사는 20세기 초에 비밀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독일 SS의 비밀 기록 보건소에서 끄집어 내와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듯 SS는 슈츠 슈타펠의 약자로서 친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사건을 결정하는 두 가지 원칙, 즉 빛과 어둠, 성과 악, 그리고 창조와 파괴를 인식합니다. 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자와 파괴자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우리의 기술적 수단 중 하나를 항상 결정합니다. 파괴적인 모든 것은 사탄에게서 유래되었으며 창조적인 모든 것은 신성합니다. 그러므로 폭발이나 연소에 기초한 모든 기술들은 사탄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는 새롭고 긍정적이며 신성한 기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발생한 일들과 함께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 이 모든 것은 단지 상상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오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